그 르네상스의 이제 르네상스가 아주 서구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분명하고, 동시에 종교개혁도 이제 유럽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는 문화와 예술의 부흥을 가져왔다면, 이 종교개혁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을 부흥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상 파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문화 자체를 파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인 생각인데, 셰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결코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다. 물론 종교개혁이 모든 문화의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은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러 같은 사람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충실히 따랐던 디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정무라라고 하는 그림들은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 역할을 하였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또 아주 아름답게 그렸던 것은 종교개혁의 영향이 결코 문화에 있어서 쇠퇴를 가져온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스테우, 그다음에 바하나, 핸델 같은 이런 일련의 물론 이제 바로크 음악인데,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충실히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음악으로 나타낸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종교개혁이 결코 문화를 쇠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들은 이 북부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와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렘브란트 자체도 철저하게 종교개혁적 정신을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 드러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안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문화의 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 적어도 종교개혁이 문화의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문화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에도 지대한 영향을 또 주고 있었음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렘브란트의 음악도 바로크 미술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나 핸델의 음악도 바로크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 바로크 미술,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분명한 시대적 양식으로 작동하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하나의 이제 양식이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예술 이후의 양식이 바로 바로크 양식이고, 바로크 양식, 그다음에 르네상스 미술의 양식은 한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미술 양식화가 돼요. 그래서 그 시대는 다 그냥 르네상스 예술을 한다 그러면 르네상스의 예술이 다 꼽히는 거고, 그리고 바로크 양식이란 바로크 양식의 미술이 다 이렇게 꽃피우는 게 사실은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크 양식 이후에 이제 세계는 한 시대를 규정하는 그런 이제 문화 양식이 존재하기보다는 한 시대 안에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 한 18세기까지의 이 양식 이후에는 이제는 그 그 시대 안에 여러 가지 양식이
동시에 공존해서 한 양식이 한 시대를 지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그림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바로크 이후의 시대다. 그러니까 바로크 이전의 시대는 이제 그 바로크 로코코라고 하는 시대인데, 요 시대까지는 그 양식이 규정된다.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이런 바로크 양식이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고존주의라고 하는 의미도 쓰는 건데, 바로크 양식의 시대의 특징은 어디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냐면, 로마 교황청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바로크 미술을 특별히 이제 이끌어가는데, 반종교개혁적 개념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종교 전쟁 이후에 로마 교황청은 다시 그 로마 캐톨릭의 부흥을 위하여서 음악적인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궁정, 그러니까 궁정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웅장한 그림, 특히 종교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장한 종교화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문화적인 어떤 위상을 높여서 다시금 시대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크 양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궁정, 그 좀 웅장한 궁정이라든가 어느 성당의 예술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 와서는 빛을 이용한 그런 그림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로크 양식에는 빛을 사용한 미술들이 되게 많고, 또 음악이나 혹은 이제 미술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 이야기를 담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전의 그림에는, 이전의 르네상스 그림에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를 드러내고, 또 르네상스는 인간의 재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중심인 그런 미술 양식이었다면, 바로크 양식에 와서는 미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마사토, 지오토 이런 사람 들어봤잖아. 우리가 다 마사토나 지오토 같은 사람들이 쓴 그리고 뭐 아담과 이브 같이 딱 그냥 단편적으로 그림이 있는 거. 아담, 이브. 딱 한 사람이 이제 그림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르네상스 이전에는 다 이콘으로 그렸는데, 르네상스에는 사실을 그렸으니까 사실 관점에서 그 사실을 보고서 인간의 위대성을 그냥 그림 속에 나타냈다고 한다면,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그림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빛의 조화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사토나 지오토의 사사를 받았던 화가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그림을 이제 만들고 시작하는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카라바조. 이게 바로 카라바조의 그림이.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 빛을 이용하고 그림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주의의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은 빛을 이용한 것을 되어 있지만 그림 안에 이야기가 다 기록돼. 이 제목이 마태의 소명인데, 빛이 있으려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돈 세는 사람들 가운데 마태가 자기를 손을 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란 말이에요? 라고 그림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연작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지. 음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뭐 오페라라든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노래하면서 하는 거
뮤지컬이라든지 칸탄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안에서도 이제 바알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음악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그림에서나 음악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로크 미술이요 음악이라 할 수 있으니까 바로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산되는 것들을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막으려고 했던 반종교개혁적 양식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바로크 양식이다. 그래서 바로크 양식을 가지고 또 종교개혁 정신을 전했던 바하나 핸델이 있는 것처럼 양식은 그런 의도로 시작됐지만 그 양식을 가지고 또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카라바조가 바로 이런 오늘 가는 바로크 미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고 이 바로크 양식 이후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나 후인상파 뭐부터 시작해서 동시대에 공존한 음악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바로크 음악이 바로크 양식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과 종교개혁 정신을 잘 표출한 사람이 렘브란트다. 렘브란트의 그림도 다 뭐죠? 빛을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 거를 지난번에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사진이 이게 보면 잘 찍은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다 렘브란트의 그림도 다 뭐죠? 빛을 이용한 거예요. 다 그죠? 빛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종교개혁 당시의 문화나 예술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쇠퇴된 건 아니다. 그 안에서 여러 문화적인 적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개혁 정신이 문화를 자신의 자리에 잘 올려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48페이지가 되겠죠. 종교개혁이 문화와 예술로서 예술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유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죠. 이 자유가 종교개혁 정신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자유 그러면. 그래서 프랑스 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유. 그럼 프랑스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 기원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죠. 점차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되게 많이 강조하지만 종교개혁이 그래서 역사상 가장 황금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치제도입니다. 이 정치에 대한
선물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선물이라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자체가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었지만 그 열매로서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 또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로 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근대적인 어떤 자유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영향들의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미 유럽 사이에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자유가 견고한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기준이 분명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만약에 기준이 사실은 이게 견고하지 못하면 움직이게 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리다 보면 힘 있는 자의 어떤 논리가 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 의미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49페이지 맨 위에서 그 네 번째 줄 보면 다섯 번째 줄 보면 규모가 작아졌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전의 시작. 규모가 작아서 편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잠시 동안 제한된 영역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사회적, 정치적 참여권을 주려고 했다. 그리고 노마법도 로마 시민에게 어떤 자유를 보장했다. 예로 우리는 이 점을 사도 바울의 처음에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교개혁으로 이루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이 그리스의 그 내용 속에 법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의 독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이 불의하지만 나는 그 법에 순종해서 독배를 마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 폴리스를 움직이는, 그리고 폴리스 안에는 또 어떻게 됐으면 그 안에서 서로가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작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를 점령하였던 로마는 우리가 말했던 우리 근대 시대의 모든 법의 근원이 12법이라든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러면 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다 사람들의 자기 주도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수레로가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는데, 단지 그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런 무지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법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권력을 유지하는 그냥 도구지, 법이 결코 권력을 지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그래도 법에 예속당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로마도 여전히 법 위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법을 주긴 줬지만, 그러나 법 위에 황제가 있어서 황제가 사실은 이제 법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통치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같은 이런 아주 악한 폭군들이
이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처럼 검사가 법으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뭐 검사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스릴 때 그게 온전한 민주주의가 되지만 그러지 않고 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깡패나 똑같은 것.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모습들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민주주의였던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종교개혁의 시대에 주었던 가르침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거지. 이제 종교개혁은 진짜로 입헌주의에 대한 기반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 로버트가 아주 재밌는 이제 그림을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폴 로버트의 그림입니다. 이 폴 로버트는 쓴 그림이 뭐죠? 여기 보게 되면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 로버트의 이 그림, 그러니까 그림보다도 선명하게 다 보면 잘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잔의 구 대법원 건물 복도에 있어서 만약에 판사들이 재판을 하러 가려면 반드시 이 그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법원에 가면은 이 그림이 변형되어 있지. 원래 이제 로잔에 있는 이 사법재판소의 건물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밑에 검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검은 법복을 입고서 있는 판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의의 여신이 뭘 들고 있습니까? 균형줄을 들고 있는 거죠. 균형줄을 들고 있는 거. 이게 기울이지 않겠다. 판결할 때 결코 기울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들을 위해 눈을 가리지 않은 채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지 않죠. 자, 왜 그러죠? 지금 우리 대법원의 건물에 가면은 정의의 그 여신들이 눈을 다 가리죠. 이렇게. 원래 그림에는 눈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눈을 가리죠?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오로지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의견이나 뇌물이나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거든요. 약속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칼을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죠? 그를 하고 있는 건데, 뭡니까? 칼을 위로 향하지 않고, 한 책을 향하고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책이 성경.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북부 유럽에 근거한 사회학적 기반은 뭐냐? 이 법률적 기반을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사회학적이고 법률적인 기반이 어디 있는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앞에서 막 소송하고 그 사람들, 위에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눈을 어디를 바라봐요? 정의의 여신을 바라봐요. 근데 정의의 여신이 자기의 정의적 판단을 어디에 근거한다는 겁니까? 성경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정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칼을 들고 있고 법전을 들고 있고 이거를 하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원에 있는 자유의 여신의 그림이라면 원래 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의 모습은 정확한 거죠. 우리의 사회학적이고 법률적인 기반은 어디다? 성경이다. 견고한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151페이지 보게 되면 로버트는 종교개혁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말로 표현한 것을 조금 시기가 지나간 후에 표현한 셈입니다.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자기가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전학술원의 신학교수로 알렉산드로 비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앞서 스위스에서 활동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흐름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네는 당대 스위스에서 프랑스어 사용권이 가장 뛰어난 프로테스탄트 대표, 개신교의 대표 주자였어요. 그가 비네는 그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가 스위스를 가게 되면 스위스에는 취리히, 바젤, 그리고 제네바, 그리고 로잔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네 도시인데 이 도시들은 전부 다 종교개혁 영향이 있는 거예요. 취리히에서 누가 있죠? 우리가 할 때는 찌빙길리가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바젤이라고 하는 동시에는 에라스무스라든지 웨콜 람바디우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찌빙길리도 그 바젤에 가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바에는 프랑스에서 왔던 누굽니까? 기욤 파렐과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베자 같은 그런 위대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이 제네바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라고 하는 이 공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를 이은 사람이 비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세계 자유에 썩지 않는 씨앗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세계에 썩지 않는 씨앗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적 개념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네는 이런 일에 대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아주 주장하였어. 뭡니까? 국가의 종교적 예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때 와서 이제 예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비로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시대를 비롯해서 여전히 유럽 사회는 로마 캐톨릭과 전제 정권이 가득한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뭘 가르치니까 예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거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정치와 종교와 분리를 할 때 국가에 대해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모든 헌법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 그게 이제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다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그러니까 국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산물이 가져다 준 열매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으로도 규정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이 셰퍼는 이런 지점을 참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독교는 세계의 자유에 썩지 않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인용문이 새겨진 비네의 입상은 노보트가 벽화를 그린 그 대법원 건물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들은 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을 뽑으셨는지.
비내는 뽑지 않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비내 동상은 뽑지 않은 것.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뽑았네. 궁금하잖아, 갑자기. 비내 입상가? 여기 이 그림 보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스위스를 가더라도 이러한 어떤 공부를 하고 가면 그냥 지나치게 도시가 역사적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재밌는 또 이게 얘기하는 건 체코를 가게 되면 체코의 가장 유명한 다리가 카렐 대교라고 합니다. 카렐 대교에 온갖 캐톨릭적인 그 입상들이 다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사진 찍고 뭐 손 만지고 뭐 기도하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카렐 대교의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해마다 얀후스의 순교를 기념하여서 기념 집회가 열렸던 광장.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사라지고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알고 가면 그 자체 그 광장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과 이 사이에 이 관계가 이렇게 3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5분 쉬겠습니다.